안녕하세요, 무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두막 편지 두 번째 장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서둘러 땔감을 마련했다. 한여름의 땔감이라니 듣기만 해도 덥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궁벽한 곳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살아가는 지혜다. 오두막에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일꾼이 지난 봄에 일을 하러 올라왔을 때 땔감이 다 되어 간다는 말을 했더니 며칠 전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나무를 실어다 놓았다. 어디서 구했는지 땔감으로는 가장 불담이 좋은 참나무다. 어제 오늘 통나무를 난로와 아궁이에 지피기 좋도록 톱으로 잘라 함께 버늘을 쌓았다. 제재소에서 피죽만 한 차 더 실어다 놓으면 두어 해 땔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운동 삼아 그때그때 통장작을 도끼로 패서 쓰면 될 것이다.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 아궁이에 나무를 지필 일이 거의 사라져 땔나무에 대한 기억과 관심도 소멸되어 가지만 산촌의 재래식 단독 가옥에서는 땔나무에 대한 필요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지난날의 기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마당 한쪽이나 뒤안에 나무 버늘이 그득 쌓여 있으면 저절로 집안에 홍기가 감도는 것 같다. 그리고 장작 버늘의 질서정연한 모습은 그 집안의 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가끔 내 글에 일꾼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20리 밖에 사는 믿음성 있고 착실한 30대 젊은이다. 내가 이 오두막에 온 이듬해 봄 묵은 밭에 나무를 심기 위해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한 차 사서 싣고 와야 할 일이 있어 제재소에 문의를 했더니 한 젊은이를 소개해 주었다. 처음 전화로 사정 이야기를 했을 때 들려오는 목소리에 믿음이 갔다. 그의 소형 트럭으로 묘목을 실어온 다음 날 나무를 심기 위해 그가 다시 올라와 일을 하면서 나더러 아무개 스님이 아니냐고 물었다. 내 글을 읽고 책에서 본 얼굴을 기억해낸 모양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혼자만 알고 있지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당부를 해두었다. 그때의 당부는 오늘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다.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내 거처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일남일녀의 가장인 그는 머리가 총명하여 무슨 일이든지 거의 만능이다. 지난 봄 흙방을 만든 것도 그의 솜씨다. 부양가족이 있어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면서도 여가만 있으면 책을 가까이 하는 중심이 잡힌 사람이다. 그는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외로움을 타는 가슴이 따뜻한 사나이기도 하다. 이 외진 오두막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올라와 기꺼이 도와주는 신실한 그가 없었다면 내 오두막 살림살이는 너무나 팍팍할 뻔했다. 그를 만난 인연에 나는 안으로 늘 고마워하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인간의 신의와 유대를 그만큼 굳게 맺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뜰의 잡초가 무성해졌는데도 나는 그대로 놓아둔 채 크게 자란 것들만 뽑아냈다. 내 성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뜰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뜰은 늘 말끔히 풀이 뽑히고 정갈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다. 나이 먹어가는 탓인지
게으름 변명인지 요즘에 와서는 내 생각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그대로 둬도 좋을 것에는 될 수 있는 한 손질을 덜 하고 그대로 바라보기로 한 것이다. 있는 사물을 그대로 본다는 것은 내 자신과 대상을 수평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대함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살고 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그 존재의 이유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 표준으로만 생각하고 둘레의 사물을 인간 중심의 종속적인 관계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지구촌에 온갖 이변이 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잡초만 해도 그렇다. 논밭에 자라난 잡초는 곡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뽑아내지만 잡초 그 자체는 결코 잡초가 아니라 그 나름의 존재의 이유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커다란 생명이 잔치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옛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풀이 걸음을 방해하거든 깎고 나무가 관을 방해하거든 잘라내라. 그 밖의 일은 자연에게 맡겨두라. 하늘과 땅 사이에 서로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만물로 하여금 제각기 그 삶을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니라. 새벽에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맡에 소근소근 다가서는 저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 개울물 소리에 실려 조용히 내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살아있는 우주의 맥박을 느낄 수 있다. 새벽에 내리는 빗소리에서 나는 우주의 호흡이 내 자신의 숨결과 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자연의 소리는 늘 들어도 시끄럽거나 무료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그윽하게 한다. 사람이 흙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살던 시절에는 이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질서 안에서 넘치지 않고 순박하게 살 수 있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적은 것에도 고마워했다. 남이 가진 것을 시샘하거나 넘보지도 않았다. 자기 분수에 자족하면서 논밭을 가꾸듯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가꾸어 나갔다. 그러나 물질과 경제를 사람보다도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예전 같은 감성과 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농사도 이제는 기업으로 여겨 먼저 수지타산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논밭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성한 생명의 터전으로 여기기보다는 생산과 고용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흙을 가까이 하면서도 흙이 지니고 있는 그 덕성과 생명의 질서를 몸에 익히지 못하는 것은 흙한테 죄송하고 또한 흙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좁은 땅덩이에 인구는 불어나 어쩔 수 없이 양계장처럼 켜켜이 올려놓은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는 우선은 편리하겠지만 인간의 본질과 장래를 생각할 때 결코 이상적인 주거 공간은 못 된다. 그 같은 주거 공간에는 생명의 근원인 흙이 없다. 허공에 매달려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살아가는 생태이므로 인간 생활이 건강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흙에서 멀어질수록 병과 가까워진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좋건 싫건 그 상황 아래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뜻은 보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의 상황은 그렇게 살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사는 일이 허다하다. 물론 그와 같은 상황은 자기 자신이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개인의
주체인 사회가 또한 그런 흐름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이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들의 삶은 업의 노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상황을 별업이라고 하고 사회적인 상황을 공업이라고 한다. 우리 둘레가 온통 부정부패와 검은 돈의 거래로 들끓고 있는 요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대가 저지른 업의 노름을 실감하게 된다. 탐욕이 생사윤회의 근본 요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두 분수 밖의 욕심 때문에 나라 꼴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처지라면 이해도 가지만 다들 번쩍거리면서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검은 돈에 놀아나고 있으니 사가상자의 위력이 무엇이기에 이 모양 이 꼴인가. 자기 분수와 명예를 목숨처럼 지키면서 꿋꿋하게 살았던 우리 선인들이 선비 정신을 생각하면 돈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후손인 우리의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싶다. 알퐁스 도데를 기억하는가?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한 양측의 아름다운 이야기. 별을 쓴 작가를 아를르 역전에서 버스를 타고 한 10여 분 달리면 퐁비라는 시골 마을이다. 버스에서 내려 다박소리 듬성듬성한 메마른 언덕을 올라가면 정상에 작은 풍차집이 하나 있다. 알퐁스 도데가 1866년경 풍차 방앗간 소식의 연작을 썼던 곳이 바로 여기다. 지금은 도대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롱강 언저리에서 불어오는 서북풍으로 풍차를 돌려 미를 빻던 방앗간이다. 오늘 소개하려는 이야기는 황금의 뇌를 가진 사나이 도대가 이곳에서 쓴 것이다. 이야기는 이와 같이 이어진다. 옛날에 머릿속이 온통 황금으로 된 사나이가 있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 머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대리석 층계에 이마를 세게 부딪힌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쇠붙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부모가 놀라서 뛰어와 아이를 일으켜 보니 큰 상처는 없었지만 머리카락 사이에 삐죽이 황금 부스러기가 나와 있는 걸 보고 그 아이가 황금으로 된 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날부터 부모는 아이를 누가 유괴해 갈까봐 밖에 나다니지 못하게 한다. 아이가 자라서 18살이 되었을 때야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너를 키우느라고 애간장을 태웠으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머릿속의 황금을 조금만 나누어 줄 수 없겠느냐고 한다. 아이는 선뜻 호두알 크기만 한 황금 덩어리를 자신의 두개골에서 떼어내어 어머니에게 드린다. 그는 이때부터 머릿속에 들어있는 값비싼 황금에 정신이 팔려 이 황금이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게 된다. 그는 황금을 마구 낭비하면서 왕족처럼 사치스럽게 살아간다. 뇌 속의 황금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꾸 줄어들고 못된 친구에게 도둑을 맞기도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골속이 다 비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세상에는 하찮은 것을 위해 자신이 소중한 황금을 마구 낭비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 하찮은 것들로 인해 그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자신이 좋은 특성과 잠재력으로 상징되는 당신이 지닌 그 황금은 무엇인가? 소중한 그 황금을 혹시나
하찮은 일에 탕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중이 되지 않았으면 목수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일용에 쓰일 물건을 만들기 위해 연장을 가지고 똑딱거리고 있으면 아무 잡념도 없이 즐겁기만 하다. 하나하나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이 또한 즐겁다. 며칠 전에도 아궁이 재를 쳐내는 데 쓰일 고무래를 하나 만들었다. 전에 쓰던 것이 망가져 다시 만든 것이다. 톱으로 판자를 켜고 나무단에서 자룻감을 찾아 알맞게 다듬고 똑딱똑딱 못을 박아 완성해 놓았다. 시험삼아 새 고무래로 재를 쳐냈더니 고래가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아궁이 속이 말끔해졌다. 아궁이 속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불도 잘 들인다. 고무래 같은 걸 시장에서는 팔지도 않지만 만약 그걸 돈을 주고 사다가 쓴다면 손수 만들 때의 그 즐거움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처음 불이람에 들어가 만든 의자는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말짱하다. 장작 더미 속에서 쓸만한 잣나무 통장작을 고르고 판자 쪽을 잇대어 만든 것인데 사용 중에 못이 헐거워져 못을 다시 박은 것 말고는 만들 때 그대로다. 그때 식탁도 함께 만들었는데 몇 차례 암주가 바뀌더니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산중에서는 재료로 쓰는 나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의 크기와 생김새에 따라 그에 맞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큰절 헛간에서 굴러다니던 밤나무 판자를 주워다가 대패로 밀고 톱으로 켜서 맞추어 놓은 폭이 좁은 서안은 지금도 그 암자의 근방에서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죽노릇과 목수일을 간단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순수하고 무심하기로 말한다면 죽노릇보다 목공일족이 그 창조의 과정에서만은 훨씬 앞설 것이다. 사람끼리 어우러지는 죽노릇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생노름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참으로 좋아서 하는 직업인이 얼마나 될까? 대개는 그 일이 좋아서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 아니라 수입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애착도 지니지 않고 책임감도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일과 사람이 겉도는 불성실한 직업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 일에 흥미가 없으면 일과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책임을 느낄 때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간다. 한눈 팔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장인들은 그 일에서 전 생애를 걸고 있다. 그들은 보수의 넋을 팔지 않고 자신이 하는 그 일 자체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순간순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55세 혹은 60세가 되면 직장에서는 일을 그만 쉬라는 정년을 맞는다. 그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직장에는 정년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년이 없다. 흥미와 책임감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는 한 그는 아직 현역이다. 인생에 정년이 있다면 탐구하고 창조하는 노력이 멈추는 바로 그때다. 그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다. 타율적으로 관리된 생활 방식에 길들여지면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심화시킬 그 능력마저 잃는다.
자기가 하는 일에 흥미와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는 하루하루 마모되어가는 기계나 다름이 없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인내와 열의와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옛날 장원의 한 영주가 산책길에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젊은 정원사가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정원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 정원을 구석구석 아주 아름답게 손질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정원사는 자기가 관리하는 나무 화분마다 꽃을 조각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영주는 그 젊은 정원사를 기특하게 여겨 그에게 물었다. 자네가 화분에다 꽃을 조각한다고 해서 품삯을 더 받을 것도 아닌데 어째서 거기에다 그토록 정성을 기울이는가? 젊은 정원사는 이마에 밴 땀을 옷깃으로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 정원을 몹시 사랑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 나무통으로 된 화분에 꽃을 새겨 넣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는 젊은 정원사가 너무 기특하고 또 손재주도 있는 것 같아 그에게 조각 공부를 시킨다. 몇 년 동안 조각 공부를 한 끝에 젊은이는 마침내 크게 이룬다. 이 젊은 정원사가 뒷날 이탈리아 르네상스기 최대의 조각가요. 건축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 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의와 기쁨을 가지고 품삯과는 상관도 없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간 것이다. 그는 화분이 나무통에 꽃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5분이나 10분만 더 손질을 하면 마저 끝낼 일을 시간이 됐다고 해서 연장을 챙겨 나가는 요즘의 야박하고 약삭 빠른 일꾼들을 눈으로 보면 그 젊은 정원사는 숙맥이요 바보로 보일 것이다. 자신의 일에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꺼이 땀 흘리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는 높고 귀한 존재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꽃피우라. 초복을 고비로 장마가 개더니 밤으로는 달빛이 하도 좋아 쉬이 잠들 수가 없다. 안마루 소나무 가지 사이로 떠오르는 달은 더없이 정다운 얼굴이다. 잠옷바람으로 뜰을 어성렁거리면서 달빛을 즐기다가 한기가 들면 방에 들어와 차 한 잔 마시고 겉옷을 걸치고 다시 밖으로 나간다. 달은 어느새 중천에 떠 있다. 달밤에는 나무와 바위들도 달빛을 머금어 그 모습들이 한층 그윽해 보인다. 쏙독쏙독 쏙독새 내 머리 위로 몇 바퀴 맴돌다 날아가고 저 건너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에 밤은 더욱 으슥하다. 밤이슬로 옷이 눅눅해져 방 안으로 들어온다. 방 안은 방 안대로 창호에 비친 달빛으로 넘치고 있다. 등잔불이 소용없다.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창문을 연다. 잠자리에 베개 위에 달님이 들어오신다. 달빛을 베고 누워 중천에 떠있는 달을 바라본다. 달도 나를 내려다본다. 아, 달빛에서도 향기가 나네. 이것이 요 며칠 동안 되풀이해온 내 밤놀이다. 요즘 같은 이런 달빛은 1년 12달을 두고도 쉽게 만나보기 어렵다. 밝기로 말한다면
여름달보다 가을달이 한층 더하지만 가을달은 여름달만큼 푸근하지 않다. 그리고 가을달은 차고 쓸쓸하다. 강이나 산, 바람과 달은 정해진 주인이 따로 있지 않다. 마음이 투명하고 한가로운 사람이면 누구나 그 정취를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달밤이 없다면 산에 사는 재미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이런 밤에 나는 따로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 달빛 아래서 어정거리기만 하여도 내 마음 가득 넘치려고 한다. 이런 밤을 누구와 더불어 맞이할 것인가?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는 묘리를 터득하고 나면 홀로 있어도 그저 충만할 뿐이다. 모처럼 달님이 내 뜰에 오셨는데 방 안에 곳곳이 앉아 좌선을 하고 경전을 펼쳐든다면 그것은 달님에 대해 신뢰가 된다. 일상에 구겨지고 얼룩진 우리들의 마음을 마치 달빛의 옷감을 바래듯이 맑혀야 한다. 달은 좋은 달빛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 어떤 선비는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밝은 달빛이 방 안에 비쳐드는 걸 보고 뻘떡 일어났으나 생각해보니 가까운 이웃에게는 함께 달빛을 즐길 만한 법이 없었다. 달밤의 정취는 아무하고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리박 절에 가 있는 한 지기를 생각하고 그를 찾아갔더니 그도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뜰을 거니는데 뜰은 마치 호수와 같아서 물속에 수초가 서로 엉켜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대나무와 잡나무의 그림자가 달빛에 서로 엉켜있기 때문이었다. 동서고금을 통해 달을 좋아하여 노래하고 읊은 시인 묵객들이 많지만 그 중에도 당나라의 시인 이백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하는 뜻도 잘 모르던 가락이 어린 시절 우리들 입에 곧 잘 오르내렸었다. 달 아래서 홀로 마시며 라는 연작시가 있는 걸 보아도 그가 얼마나 달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그가 배를 타고 달마중을 나갔는데 강물에 비친 달이 너무 아름다워 그걸 건지려고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그 길로 종족을 감추었다는 사연은 실로 풍류 시인의 죽음답다. 서산에 해 기울어 산 그늘이 내릴 무렵 홀홀 벗어붙이고 맨발로 채소밭에 들어가 김 미는 일이 요즘 오두막의 해질녘 일과다. 맨발로 밭흙을 밟는 그 감촉을 무엇에 비기리.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흙을 가까이 하라. 흙에서 생명의 싹이 움튼다. 흙을 가까이 하라. 나약하고 관념적인 도시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흙을 가까이 해야 삶의 뿌리를 든든한 대지에 내릴 수 있다. 땀 흘려 일하고 나서 물을 데워 끼얹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날개라도 돋아날 듯 상쾌한 기분이다. 동산에 떠오르는 보름달을 맞이하는 날 나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것은 요 근래 생긴 새로운 버릇인데 둥근 달을 맑은 마음으로 마중하기 위해서다. 산들바람에 마타리가 피어나고 있다. 입추가 지나자 산자락 여기저기에 노란 마타리가 하늘거린다. 밭둑에서 페랭이 꽃이 수줍게 피고 개울가 층계 곁으로 늘어선 해바라기도 며칠 전부터 환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풀벌레 소리가 이제는 칙칙한 여름이 아니다. 이렇듯 산에는 요 며칠 새 초가을 입김이 서서히 번지고 있다.
눅눅하게 남아있는 여름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고자 앞뒤 창문을 활짝 열어 산 위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아들였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기 참사로 인해 무겁고 착잡하기만 하다. 그 많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무참하고 억울하게 희생되고 말았으니 그 가족과 친지들이 비통한 슬픔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에 멍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고가 나던 그날 밤 나는 전에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날이 샌 후에도 어쩐지 그토록 불안한 마음이었는지 곰곰이 헤아려 보았지만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점심시간 식탁에서 라디오로 정오 뉴스를 듣고서야 비로소 불안했던 그 실체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커다란 생명의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 쫓기느라고 자신을 한 웅덩이 속에만 가두어 놓고 그 속에서 부침한다. 그들은 끝내 넓은 강물의 넘치는 흐름 속에 합류하려고 하지 않는다. 버스와 열차와 선박 그리고 항공기와 같은 교통수단의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수많은 생명을 싣고 나르는 운전사와 기관사, 선장 그리고 기장은 평소의 운행 기술뿐 아니라 정신적인 훈련도 함께 닦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버스와 열차와 선박과 항공기는 순조로운 운행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부딪히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항상 고도의 주의력과 순간적인 판단과 대처 능력이 몸의 그림자처럼 따라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얽매임 없이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저절로 평온해지고 맑고 투명해진다. 마음의 평온과 맑고 투명함 속에서 정신력이 한껏 발휘되어 고도의 주의력과 순발력과 판단력을 갖추게 된다. 명상은 그 같은 정신력을 기르는 지름길이다. 명상은 특수한 계층에서 익히는 특별한 훈련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혹은 배우고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상은 우리들 삶의 일부분이다. 명상은 안팎으로 지켜보는 일이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와 언어 동작, 생활 습관들을 낱낱이 지켜보는 일이다. 여러 가지 얽힌 일들로 인해 죽을 듯하는 그 생각과 생각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한다. 지켜보는 동안은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 않는다. 흘러가는 강물을 강둑 위에서 묵묵히 바라보듯이 그저 지켜볼 뿐이다. 명상은 소리 없는 음악과 같다. 그것은 관찰자가 사라진 커다란 침묵이다. 그리고 명상은 늘 새롭다. 명상은 연속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세월이 끼어들 수 없다. 같은 초이면서도 새로 켠 촛불은 그 전의 촛불이 아닌 것처럼 어제 했던 명상은 오늘의 명상과 같은 것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명상은 흐르는 강물처럼 늘 새롭다. 일상적인 우리들의 정신 상태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살이에 얽히고 설켜 마치 흙탕물의 소용돌이와 같다.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도 이런 흙탕물 때문이다. 생각을 돌이켜 안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명상은 이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작업이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둘레의 사물이 환히 비친다. 본래 청정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이와 같은 명상은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누구나 익혀볼 만한 일이다. 특히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의 책임자들에게는 필수적인 훈련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일본이나 구미 제국에서 기업의 경영자들이 명상을 익혀서 그들이 기업 경영에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난기류 관계로 공기가 희박해져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고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순간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현상을 일러 에어포켓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도 그런 에어포켓은 있다. 정신적인 좌절과 무기력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럴 때 나는 누구인가 하고 안으로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있다. 때때로 자기 사진을 성찰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항무지가 되고 만다. 명상하라. 그 힘으로 삶을 다지라. 겨울철이면 늘 하는 일과인데도 그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일만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도 철 따라 비슷비슷한 되풀이인데 막상 일에 마주치고 보면 처음 겪는 일처럼 새롭기만 하다. 도끼로 얼음장을 깨고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을 길어다 쓴다. 그리고 그 도끼로 장작을 패서 난로 불도 지피고 아궁이에 군불도 뗀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물과 나무와 불이 우리 살림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요긴한 것들로 여겨진다.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즉 지수, 화풍이 이 네 가지로 우주가 구성되었듯이 우리 몸도 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말에 실감이 간다. 그러니 근원적으로 볼 때 이 우주와 우리들 자신이 결코 다르지 않은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작은 우주라고 하는 것 같다. 내가 내 둘레를 무너뜨리거나 더럽히면 결과적으로 내 몸을 내 자신이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일은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곧 우리들 정신세계에도 똑같은 피해를 끼친다. 심심풀이, 즉 마음과 몸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다. 오늘날 우리들 생활 환경이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을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정신 상태가 그만큼 정상에서 벗어나 황폐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는 결코 말로써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몸담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크게 각성하고 개선해야 할 절실한 과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돈으로 사서 쓰지만 그 돈이 물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그 물을 끌어오거나 날라다 주는 그 대가로 지불한다. 천연의 물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거저 베풀고 있을 뿐이다. 맑은 공기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함이 없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두루 나누어주고 있다. 이런 물과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금세기에 이르러 인간들은 자신들이 분수를 잃어버리고 이런 천연의 은혜를 배반하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숨이 막힌다. 말이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숨쉬기 문제가 되었다. 오늘날 도시 공기는 온갖 독성이 밴 시커먼 매연과 소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도 생활오수와 산업 폐기물이 스며들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다. 40-50년 전까지만 해도 금수강산으로 불리던 이 땅의 물과 공기를 그 누가 이렇게 죽여 놓았는가?
그 범인은 정책을 입안에서 추진하고 산업을 일으킨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소비자로 불리는 수많은 개인이 그 소비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물과 공기를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일은 이 시대의 미덕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많이 쓸수록 많이 버리게 된다. 많이 버리면 당신이 지닌 어질고 착한 독성도 함께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얼마 전에 남모르는 회원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아무리 참선을 하려고 애써도 참선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선원에서 참선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 참선이 한결 같지 않은데 바쁘고 시끄럽고 복잡하게 얽혀 사는 세상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참선이란 말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히 생각함, 깊이 생각하면서 닦음을 참선이라고 흔히 말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고요와 평화일 것이다. 마음의 고요와 평화 없이는 가정의 화합도 이룰 수 없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도 그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 참선은 혹은 명상은 마음의 고요와 평화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우리들이 어떤 간절한 소원 때문에 하는 기도라는 것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곧 명상의 세계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명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켜보는 일이다. 지켜보되 지켜보는 주체가 사라진 커다란 침묵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상은 어떤 지식의 열쇠로도 열리지 않는다. 오직 활짝 열린 가슴으로만 명상에 이를 수 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하늘처럼 가슴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명상은 은연중에 찾아든다.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보자. 명상은 홀로 하는 정진이다. 여럿이서 한 방에서 할지라도 홀로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눈과 귀에 방해물이 적은 고요하고 깨끗한 방에서 가볍고 느슨한 옷으로 방석을 깔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는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우선은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숨을 고르게 쉬면서 귀를 기울인다. 무슨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요를 지켜보라는 뜻이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되면 이때부터 당신이 생각을 지켜보아야 한다. 지켜보라는 것은 생각에 팔려 다니지 말고 그 생각을 지켜보라는 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말이 사실은 부질없는 소리다. 내가 시시콜콜하게 늘어놓는 이런 말에도 팔리지 말고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누리도록 마음을 어디에도 붙들어 놓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때로는 명상 수련에 새로운 탄력을 주기 위해 다음 같은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하다. 내가 밤으로 가끔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흰 사발에 촛불을 켜두고 앉아서 녹음기에서 아주 작게 흘러나오는 명상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그윽해진다. 이런 상태로 지속하다가 음악도 계속 들으면 그것도 소음으로 쳐지게 되니까 한동안 듣다가 꺼버리고 앉아 있으면 저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모을 수 있다. 명상은 홀로 누리는 신비로운 정신세계이다. 홀로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매이거나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이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뜻한다. 이런 명상은 늘 새롭다. 이런 명상 수련을 쌓아 나가면 본래 아무것도 없었음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다.
따라서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여름에는 더위와 물것 때문에 멀리했던 등불이 가을밤에는 정다워진다. 맑은 바람 불어오고 청량한 기운 감돌면 풀벌레 소리 곁들여 등불을 가까이 하게 된다. 호수나 시냇물도 가을이 되면 드높게 개인 하늘을 닮아서인지 보다 맑고 투명해진다. 우리들이 신금도 잘 조율된 현악기처럼 슬쩍 스치기만 해도 무슨 소리를 낼 것 같이 팽팽하다. 가을은 이렇듯 투명한 계절이다. 선들선들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문득 나그네 길에 나서고 싶어진다. 바람이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기의 흐름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음이 끌려 들뜬 상태를 바람이라고도 표현한 우리말의 묘미는 우리 한국인의 감성을 잘 드러낸 것이다. 저녁나절 햇볕이 밝게 드는 창 아래서 16세기 말 심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의 문사 도융의 여행기 명료자유를 읽었다. 도융은 운치 있는 생활의 취미를 기술해 놓은 고반여사로도 우리에게 친숙한 풍류인이다. 명료자유는 여행의 목과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가르쳐 준다. 여행이란 곧 방랑을 뜻한다. 방랑이 아닌 것은 진정한 여행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여행의 본질은 그 어떤 의무도 없고 일정한 계획도 없고 편지도 없고 호기심 많은 이웃도 없다. 환용에도 없고 정해진 목적지도 없는 자유로운 나그네 길이다. 훌륭한 나그네는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자신의 성이나 이름도 모른다는 것이다. 도를 구하는 사람은 정적 속에 살면서도 고독을 느끼는 일이 없고 시끄러운 장바닥에 있으면서도 소란스러움을 모른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나는 도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 명료자유를 읽으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여행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관광은 있어도 진정한 여행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미리 짜여진 일정표에 의해서 관광 안내인의 지시에 따라 낯선 사람들끼리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사진 찍고 물건 사는 것을 여행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동차와 속도에 길들여지고 시간에 쫓기면서 인간적인 걸음을 잃어가고 있다. 걸음은 그 속에 건강과 사색과 즐거움과 눈을 갖추고 있다. 항공기와 기차와 선박과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오늘날의 여행은 자신의 발로 뚜벅뚜벅 걸어 다니던 예전의 도보여행과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르다.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대하고서도 정작 여행의 알맹이인 자아 발견이나 자기 탐구는 없이 자랑거리와 가벼워진 지갑과 청구서만 가지고 지쳐서 돌아온다. 여행은 떠날 때의 그 설레임부터 시작된다.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들를 곳을 헤아린다. 대개의 경우 목적지만을 염두에 두고 그것만을 향해 허겁지겁 일로 매진하느라고 그곳에 이르는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수가 많다. 그러나 좋은 여행은 목적지보다 그 과정에 도중에서 보다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여행뿐 아니라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물으면서 탐구하는 그 과정에서 보다 값진 인생을 이룰 수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안에서 고마움과 기쁨을 찾아내어 누릴 줄을 알아야 한다.
여행은 집을 떠나 밖에 나가 있는 기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집에 돌아와 밖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차분히 의미하면서 현재의 삶을 알차게 갖고 나감으로써 여행의 의미는 여물어 간다. 독서는 그 책을 쓴 저자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이끌려가기 쉽지만 여행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 그 체험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간다. 그러므로 여행은 독서보다 몇 갑접 삶을 충만하게 가꾸어 준다. 여행은 즉 나그네 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혼자서 홀가분하게 나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단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상적인 관계의 끈앞풀에서 벗어나 자신의 그림자만을 데리고 헐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형편이 그러하지 못할 때는 동반자가 필요한데 그 동반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누구나 겪어서 알고 있겠지만 취향과 기질이 같지 않은 동반자와 길을 함께하게 되면 모처럼 떠나온 나그네 길인데도 날개를 펴보지 못한 채 무거운 갈등의 짐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옛 성인도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여행은 한때로 끝나지만 한 생의 동반자인 그 짝을 잘못 만나면 평생을 두고 무거운 멍에를 져야 한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내 자신도 한때의 나그네 길에서 터득한 교훈이다. 운수야인으로 자처한 명료자는 행복을 얻는 비결은 즐거움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고 알맞게 그칠 줄 아는 데 있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알맞게 그칠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넘치지 않고 신선할 것이다. 그는 여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표지박 하나에 옷 한 벌로 가고 싶은 곳은 아무데나 가고 머물고 싶은 곳에서 머문다. 어느 곳에서 자더라도 주인의 일은 일체 묻지 않고 그곳을 떠날 때에도 내 심fun을 밝히지 않는다. 추위 속에 떠나도 외롭지 않고 시끄러운 무리 속에 섞여도 그 때문에 내 마음은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 내 방랑의 뜻은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 도를 배우려고 하는 데 있다. 한 경제연구소가 전국 3,108가구 7,493명을 조사 대상으로 고정시켜 지난 93년부터 매년 가구당 경제활동을 조사하여 최근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웃과의 단절 현상이 두드러져서 주민의 절반 정도가 하루에 한 번 이웃과 접촉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과 마주치더라도 인사는커녕 얼굴을 돌리며 외면하기 일쑤다. 이게 우리 시대의 차고 무표정한 세태다. 바로 이웃에 살면서도 벽과 담을 갈라놓은 주거 형태가 사람한테서 인사와 표정을 앗아간 것이다. 굳이 이런 조사 보고가 아니라도 오늘날 우리들은 도시나 농어촌을 가릴 것 없이 따뜻하고 정다운 인간적인 속성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날이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만 간다. 다른 한편 자주 만나 이야기하면서도 그저 건성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일은 없는가? 가족 사이가 됐건 혹은 친구 사이가 됐건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의례 당연하게 여기고 범속해지는 없는가? 일이 있건 없건 걸핏하면 습관적으로 전화를 걸고 띵동하고 찾아가는 것도 우정의 밀도에 어떤 몫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친구를 찾는다면 그건 우정일 수 없다. 시간을 죽이기 위해 찾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다. 시간을 살리기 위해 만나는 친구야말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다. 친구 사이의 만남은 서로 영혼의 메아리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상호 간에 그 무게를 축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의 그림자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좋은 친구일 것이다. 만남에는 그리움이 따라야 한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이내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혹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좋은 인간관계다. 진정한 친구란 두 개의 육체에 깃들인 하나의 영혼이란 말이 있다. 그런 친구 사이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척에 살면서도 일체감을 함께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일 수가 없다. 사랑이 맹목적일 때, 즉 사랑이 한 존재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동안에는 관계의 근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옛말은 세월의 여과 과정을 거치면 관계의 실상이 이내 드러나게 된다는 소리다. 인간관계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예절과 신의는 어느 한때만 가지고 헤아릴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본바탕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생긴 상대일지라도 속에 든 것이 바닥나 버리거나 신의가 없으면 번데기처럼 시시한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상대일지라도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가 새롭게 돋보인다. 진정한 만남은 상호간의 눈금이다. 영혼의 진동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그런 만남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가꾸고 다스려야 한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기꺼이 어울린다는 말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식구가 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사람한테서 하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하늘 냄새를 지닌 사람만이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권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늘 함께 있으면서 부딪힌다고 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그저 맨날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습관적인 일상의 반복에서 삶에 녹이 쓰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가꾸고 다듬는 일도 무시될 수 없지만 자신이 삶에 녹이 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면서 안으로 헤아리고 높이는 일에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생각과 영혼의 공감대가 없으면 인간관계가 투명하고 살뜰해질 수 없다. 따라서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전개되어야 한다. 모처럼 친구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빛을 잃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만이 지적 관심사를 지닐 수 있다. 사람은 저마다 따로따로 자기 세계를 가꾸면서도 공유하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 칼리 지브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가락에 떨면서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검은 고철처럼 그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검은 고줄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리는 것이지 함께 붙어 있으면 소리를 낼 수 없다. 공유하는 영역이 넓지 않을수록 깊고 진하고 두터워진다. 공유하는 영역이 너무 넓으면 다시 범속에 떨어진다. 행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절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친 것은 행복을 침식한다. 사람끼리 만나는 일에도 이런 절제가 있어야 한다. 행복이란 말 자체가 사랑이란 표현처럼 범속으로 전략된 세태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이란 가슴속에 사랑을 채움으로써 오는 것이고 신뢰와 희망으로부터 오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서 옴이 튼다. 그러니 따뜻한 마음이 고여 있을 때, 그리움이 가득 넘치려고 할 때, 영혼의 향기가 배어 있을 때 친구도 만나야 한다. 습관적으로 만나면 우정도 행복도 쌓이지 않는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는가? 텃밭에서 이슬이 내려앉은 애어복을 보았을 때 친구한테 따서 보내주고 싶은 그런 생각 말이다. 혹은 들길이나 산길을 거닐다가 청초하게 피어있는 들꽃과 마주쳤을 때 그 아름다움의 설렘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경험은 없는가?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혼의 그림자처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친구일 것이다. 좋은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보배이다. 친구를 통해서 삶의 바탕을 가꾸어라. 우리 같은 출가 수행자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불효자다. 나 길러준 은혜를 등지고 뛰쳐나와 출세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겨울 쌀락눈이 내리던 어느 날 나는 집을 나와 북쪽으로 길을 떠났다. 골목길을 빠져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집에는 어머니가 홀로 계셨다. 중이대로 절로 간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 시골에 있는 친구 집에 다녀온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어머니 품속에서보다도 비석 마른 할머니 품속에서 혈연이 정을 익혔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산 출가의 소식을 전해 듣고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더욱 가슴 아파했을 것이다. 내가 해인사에서 지낼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외동손자인 나를 한번 보고 눈을 감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시더란다. 불전에 향을 살라 명복을 빌면서 나는 중이 된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내가 어린 시절을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덕이다. 내게 문학적인 소양이 있다면 할머니 800에 의해서 소금 장수를 비롯한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란 덕일 것이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지만 실컷 듣고 나서도 하나 더 해달라고 조르면 미천이 다 됐음인지 긴 이야기 해주랴 짧은 이야기 해주랴 물었다. 긴 이야기라고 하면 긴 간짓대로 끝을 냈다. 간짓대란 바지랑떼의 호남 사투리다. 그러면 짧은 이야기 하고 더 전라되면 짧은 담뱃대로 막을 내렸다. 외등아들인 나는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 어린 시절 할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 나섰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선뜻 나서서 기꺼이 해드렸다. 일제 말렵 담배가 아주 귀할 때 초등학생인 나는 혼자서 10리로 넘는 시골길을 걸어가 담배를 구해다 드린 일도 있다. 내가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할머니를 따라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는데 그 가게에서는 덤으로 경품을 뽑도록 했다.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뽑은 경품은 온거지 한 묶음이었다.
운이 좋으면 사발시계도 탈 수 있었는데 한 묶음의 종이를 들고 아쉬워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원고지 칸을 메우는 일에 일찍이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다. 할머니 성은 김해 김씨고 이름은 금옥, 고향은 부산 초량. 그래서 그런지 부산에 처음 가서 초량을 지나갈 때 그곳이 아주 정답게 여겨졌다. 지금 내 기억의 창고에 들어있는 어머니에 대한 소재는 할머니에 비하면 너무 빈약하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를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그리는 어머니의 상, 즉 모성이 수호천사처럼 늘 나를 받쳐주고 있다. 한 사람의 어진 어머니는 100사람이 교사에 견줄만 한다는데 지당한 말씀이다. 한 인간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그늘의 어머니 사랑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 레오 보스카글리아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 그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이제는 어쩔 도리 없이 식구들은 거지가 될 형편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잔칫날처럼 푸짐하게 차려놓은 식탁을 보고 식구들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당신 정신 나갔소? 하고 화를 낸다. 그때 어머니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필요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이 필요한 때예요. 잠자코 잡숫기나 하세요. 라고 말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일이 없지만 참으로 슬기롭고 어진 어머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라하니 온통 초상집 같은데 이와 같은 어머니들이 지혜와 마음씀이 크게 작용한다면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 만류를 뿌리치고 미국에서 파리로 건너간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몇 길을 굶은 끝에 하는 수 없이 어머니에게 급한 전보를 친다. 굶어 죽어가요 아들. 어머니로부터 즉시 회신이 도착한다. 굶어라 엄마. 이 회신을 받아본 순간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든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어머니에게 의존해 오던 나약한 그 끈아풀이 한순간에 끊어진 것이다. 그는 마침내 혼자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뒷날 어머니는 그때 일을 두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준다. 굶어 죽어간다는 내 전보를 받고 정말 견디기 어려웠단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으로서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절에 들어와 살면서 2번 어머니를 뵈러 갔었다. 내가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오는 어머니는 사촌 동생을 모셨다. 무슨 인연인지 이 동생은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보다 우리 어머니를 더 따랐다. 모교인 대학에 강연이 있어 내려간 김에 어머니를 찾았다. 대학에 재학 중인 내 친구의 부인이 새로 이사간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불쑥 나타난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무척 반가워하셨다. 점심을 먹고 떠나오는데 골목 밖까지 따라 나오면서 내 손에 꼬깃꼬깃 접은 돈을 쥐어주었다. 제멋대로 자란 아들이지만 용돈을 주고 싶은 모종이었으리라. 나는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 오랫동안 간직하다가 절의 불사에 어머니 이름으로 시주를 했다. 2번째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가는 길에 대전에 들러 만나 뵈었다. 동생이 직장을 대전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때는 어머니도 많이 쇠약해 있었다. 나를 보시더니 전에 없이 눈물을 지으셨다. 이때가 이승에서 모자간이 마지막 상봉이었다. 어머니가 아무 예고도 없이 내 곁으로 불쑥 찾아온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광주에서 사실 때인데 고문의 딸을 앞세우고 직접 불이랑까지 올라오신 것이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점심상을 차려드렸다.
어머니는 혼자 사는 아들이 음식 솜씨를 대견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날로 산을 내려가셨는데 마침 비가 내린 뒤라 개울물이 불어 노인이 징검다리를 건너기가 위태로웠다. 나는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넜다. 등에 업힌 어머니가 바싹 마른 솔잎단처럼 너무나 가벼워 마음이 몹시 아팠었다. 그 가벼움이 어머니 실체를 두고두고 생각해 했다. 어느 해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 이제는 내 생명의 뿌리가 꺾였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금이라면 지체 없이 달려갔겠지만 그 시절은 혼자서도 결제를 철저히 지키던 때라 서울에 있는 아는 스님에게 부탁하여 나 대신 장례에 참석하도록 했다. 49세는 결제가 끝난 후 참석할 수 있었다. 영단에 올려진 사진을 보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나는 친어머니에게는 자식으로서 효행을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을 때면 어머니를 대하는 심정으로 그 모임에 나간다. 길상회의 나로서는 파격적일 만큼 4년 남짓 꾸준히 나간 것도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보상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 나이 이 처지인데도 인자하고 슬기로운 모성 앞에서는 반쯤 기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머니는 우리 생명의 언덕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기대고 싶은 것이다. 2장을 마칩니다. 다음 편에는 3장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